나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다만 내 품속의 지도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어가. 그날 밤 장터 뒤편 흙바닥에 쓰러져 있던 늙은 기녀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청년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마저 넉넉지 않은 집에서 이름도 갈 곳도 없는 늙은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부르는 일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초라한 여인의 품속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킬 보물지도가 숨겨져 있었고 그녀가 한때 사라진 왕조의 마지막 공주였다는 사실을요. 그날 청년이 연 것은 낡은 초가집의 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낮은 고개 하나를 넘으면 장터가 나오고 그 장터 끝으로는 오래된 나루가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고을이 있었어요. 봄이면 복사꽃이 담장 위로 흩어지고 여름이면 우물가의 물동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가을이면 집집마다 처마 밑에 곡식이 걸리고 겨울이면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낮게 마을을 감쌌지요. 그곳 사람들은 큰 욕심 없이 살았지만 남의 집 사정에는 귀가 빠른 이들도 많았답니다. 그 마을 가장 안쪽 오래된 느티나무 뒤편에는 서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서윤의 집은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고 비가 세게 오면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줄줄 흘렀지만 마당은 늘 깨끗했고 장독대에는 햇빛이 잘 들었지요. 서윤은 새벽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어머니 방 앞에 놓고 작은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저녁이면 부엌불을 살피며 하루를 조용히 닫는 사람이었어요. 서윤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이 약했어요. 젊어서는 바느질도 잘하고 손님상도 정갈하게 차리던 분이었지만 해가 바뀔수록 기침이 깊어지고 걸음이 느려졌지요. 서윤은 어머니가 밤마다 마른 기침을 할 때마다 문 밖에서 물그릇을 들고 기다렸고 어머니가 괜찮다, 내 아들아 하고 말해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그는 밭에서 난 콩과 보리를 아껴 팔아 약값을 모으고 헌옷을 기워 입으며 겨울을 준비했답니다. 서윤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초가집 한 채, 집 뒤편 작은 밭, 그리고 장롱 속에 넣어둔 은빛 비녀 하나뿐이었어요. 그 비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었던 물건이라 서윤은 아무리 가난해도 쉽게 내놓지 못했지요. 하지만 어머니 약값이 자꾸 모자라자 그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비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길이 보이겠지 하고 혼잣말을 하곤 했답니다. 그해 늦가을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들판의 벼는 이미 베어졌고 빈 논 위로 흰 새들이 낮게 날았으며 장터 골목에는 말린 생선 냄새와 젖은 집 냄새가 섞여 떠돌았지요. 서윤은 어머니에게 줄 약재를 알아보러 장터로 내려갔어요. 주머니 안에는 며칠 동안 아껴 모은 돈이 들어있었고 손에는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면서도 길가에 넘어질 듯한 노인을 보면 잠시 멈추어 비켜주는 사람이었답니다. 장터는 늘 시끄러웠지만 그날은 유난히 뒤쪽 주막 골목이 소란스러웠어요. 술기운이 오른 사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항아리가 구르는 소리, 누군가를 나무라는 거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서윤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 사이로 힘없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자 발을 멈추었어요. 골목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비단, 저고리를 입은 늙은 여인이 주막 뒤편 흙바닥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혀를 차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몹시 늙고 지쳐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래된 화장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며 손끝은 얼음장처럼 하얘 보였지요. 누군가는 그녀를 매화라 불렀고 누군가는 한때 노래하던 기녀였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지금의 매화는 누구에게도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막 주인은 더는 외상도 안 되고 누가 데려가든 말든 내 집 앞에 두지 마시오 하고 차갑게 말했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그는 매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사람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밀려나는 모습은 차마 그냥 볼 수 없었지요. 매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른 손으로 품속에 낡은 비단 주머니만 꼭 쥐고 있었어요. 서윤이 다가가 할머니,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낮게 묻자 매화는 흐린 눈을 들어 그를 오래 바라보았답니다. 그때 장터 사람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괜히 손대지 마시오. 저 늙은이는 돌볼 집도 없고 갚을 돈도 없소. 한때야 노래로 사람 마음을 흔들었다지만 이제 남은 건 병과 빚뿐이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말렸지요. 그러나 서윤은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어요. 그는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있는 방을 떠올렸고 언젠가 어머니도 길에서 저런 눈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서윤은 주막 주인에게 매화가 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주인은 손가락으로 셈을 하더니 일부러 더 큰 소리로 금액을 말했지요. 그것은 서윤이 어머니 약값으로 모아둔 돈과 거의 맞먹는 액수였어요. 서윤의 손이 잠시 주머니 위에서 멈추었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이고 돈을 꺼냈어요. 이분을 오늘 밤 바람 속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막 안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청년을 보듯 웃음을 흘렸답니다. 하지만 돈은 조금 모자랐어요. 주막 주인은 팔짱을 끼고 마음만으로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지. 하고 비웃었지요.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집에서 가져온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은빛 비녀가 들어있었답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주막 주인에게 내밀었어요. 비녀가 넘어가는 순간 서윤은 마음 한쪽이 비어가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애써 잔잔한 빛을 두었지요. 매화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입술을 떨었어요. 젊은이, 그러지 말게.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집안 물건을 내놓을 까닭이 없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품위가 남아 있었어요. 서윤은 무릎을 굽혀 매화의 낡은 신발을 바로 놓아주며 사람을 살피는 데 까닭을 먼저 따지면 겨울밤이 너무 길어집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골목은 잠시 조용해졌답니다. 서윤은 매화를 부축해 장터를 빠져나왔어요. 늦가을 해는 이미 산마루 뒤로 기울고 있었고 바람은 마른 잎을 몰고 길 위를 굴렀지요. 매화는 걸음마다 숨이 가빠 보였고 서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벌써부터 마을에 전할 이야깃거리를 얻은 듯 눈을 반짝였답니다. 서윤은 그 눈길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서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저녁 그림자가 내려와 있었어요. 우물가의 두레박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부엌 문틈에서는 낮에 남은 재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요. 서윤은 매화를 사랑방에 눕히고 따뜻한 물을 끓였어요. 어머니는 안방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누구를 데려온 것이냐 하고 물었고 서윤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장터에서 갈 곳 없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하게 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매화가 누운 방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병든 몸이라 남을 돌볼 형편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서윤과 닮은 부드러움이 있었지요.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이불 끝을 만지며 찬 사람을 찬 데 두면 집안에 불도 식는다. 물을 조금 더 데워드리거라 하고 말했어요. 서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고 부엌으로가 아궁이에 다시 장작을 밀어 넣었답니다. 그날 밤 서윤의 집에는 오랜만에 두 사람 목보다 많은 밥 냄새가 났어요. 쌀은 넉넉하지 않아 보리와 콩을 섞었고 국에는 마른 무청과 된장을 풀었지만 따뜻한 김은 방안을 천천히 채웠지요. 매화는 숟가락을 들고도 쉽게 먹지 못했어요.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이런 밥을 받은 지 오래되었네. 서윤은 대답 대신 물그릇을 가까이 밀어주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서윤 이야기를 했고 장독대 곁을 지나던 아이들은 서윤 형이 늙은 기녀를 데려왔대 하며 장난스럽게 속삭였지요. 누군가는 그가 마음이 착하다고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약값도 없다더니 남의 빚까지 갚았다지 하는 말이
바람처럼 담장과 골목을 넘어다녔답니다. 서유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는 새벽에 밭으로 나가 마른 콩대를 정리하고 돌아와서는 매화에게 약초 달인 물을 내주었지요. 매화는 하루 종일 말수가 적었고 누가 찾아오면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어요. 서유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묻지 않았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상처가 있고 그 상처는 억지로 열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어머니를 돌보며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매화의 얼굴에는 아주 조금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마당에 햇볕이 들면 방문을 열고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가끔 손끝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오래된 장단을 짚기도 했고 밤이 깊으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노래 비슷한 숨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 소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답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그 노랫결을 듣고 잠시 기침을 멈추곤 했어요.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서윤의 먼 친척인 민구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지요. 민구는 피부치라 하면서도 어려울 때는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었고 서윤의 집과 밭을 늘 눈여겨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장독대와 우물, 집 뒤편 밭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답니다. 네, 어머니도 편찮고 살림도 기울었는데 이제는 늙은 떠돌이까지 들였느냐? 집을 지킬 생각이 있기는 하냐? 서유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예를 갖추어 인사했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방이 누추하지만 차라도 드시지요. 그러나 민구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랑방 문틈으로 매화를 흘끔 보고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요.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 남을 구한다며 집안을 비우면 결국 남은 식구가 굶는 법이다. 매화는 그 말을 들었는지 눈을 내리깔았고 서윤의 어머니는 안방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답니다. 민구가 돌아간 뒤 마당에는 한동안 낯선 냉기가 남아 있었어요. 서윤은 우물가에 서서 빈 물동이를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가 한 일 때문에 어머니가 더 어려워질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매화를 다시 장터 골목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매화는 방문을 조금 열고 내가 오래 머물면 내 집에 해가 되겠구나 하고 말했어요.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해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그늘이라 여기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날 밤에는 첫서리가 내렸어요. 마당의 풀잎 끝이 하얗게 얼고 장독 뚜껑 위에도 얇은 빛이 내려앉았지요. 서유는 잠들기 전 부엌 불씨를 살피고 사랑방 문 앞에 작은 화로를 놓아주었어요. 매화는 이불 속에서 기침을 참으며 그를 바라보다가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꺼내 손등으로 천천히 쓸었답니다. 주머니 가장자리에는 낡았지만 고운 수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평범한 떠돌이의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서유는 그것을 보았지만 눈길을 오래 두지 않았어요. 대신 물그릇을 문턱에 놓으며 밤에 목이 마르면 드십시오 하고 말했지요. 매화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뒤에야 대답했어요. 젊은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네. 그녀의 한마디는 아주 작았지만 방 안 등잔불처럼 오래 흔들렸답니다. 서유는 문을 닫고 나와 캔마루에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맑았고 그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길이 조용히 열리는 듯 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갈 돈이 바닥났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서유는 헛간에 남은 콩자루를 세어보고 장롱 속 빈칸을 살피고 마당 한쪽에 쌓아둔 장작까지 헤아렸지요. 그래도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머니가 밤에 기침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불러 네가 한 일은 이미 집 밖으로 나갔지만 그 마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낮이 되자 마을 아이 하나가 서윤의 집 앞을 기웃거렸어요. 아이는 우물가에 기대어 있다가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도망치려 했지요. 서윤이 부드럽게 부르자 아이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장터 사람들이 형을 바보라고 해요. 늙은 여자가 무슨 보답을 하겠느냐고 했어요. 서윤은 잠시 웃고는 아이 손에 말린 감 하나를 쥐어주었답니다.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면 나도 장터 사람들과 다르지 않단다.
그 말은 아이의 입을 통해 다시 마을로 퍼졌어요. 어떤 이는 서윤의 마음을 칭찬했고 어떤 이는 그런 말이 배부른 사람이나 하는 소리라고 비웃었지요. 우물가에서는 매화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어요. 젊을 때 양반들의 잔치에 불려다녔고 노래 한 곡으로 방 안을 잠잠하게 만들었다는 말도 있었고 어디선가 쫓겨난 사람이라는 험한 말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정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 서유는 사랑방 앞에서 매화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듯 낮게 속삭였고 곧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지요. 서유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뒤 매화가 거기 있느냐 하고 묻자 서유는 예, 물을 더 데워드리려 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매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언젠가 내게 폐가 아니라 길이 되어야 할 텐데 라고 말했어요. 서유는 그 말뜻을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길이라니. 늙고 병든 여인이 자신에게 무슨 길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 서유는 매화가 평범한 장터의 늙은 기녀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답니다. 그녀의 말투는 낮았으나 함부로 흐트러지지 않았고 밥그릇을 잡는 손길에도 오래전 배운 예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먼 옛날 큰집 깊은 방에서 자란 사람처럼 보였지요. 밤이 깊어지면 서윤의 집은 고요해졌어요. 어머니의 기침도 잠시 잦아들고 매화의 숨소리도 일정해지고 부엌 아궁이 속 불씨만 붉게 남았지요. 서윤은 잿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제가 잘한 것입니까? 하고 묻고 싶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답니다. 다만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잎 몇 장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조용히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그렇게 서윤의 작은 집에는 병든 어머니와 가난한 청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늙은 매화가 함께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밖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되었고 민구의 차가운 눈길도 멀리서 번뜩였지만 집안에는 아직 따뜻한 밥 냄새와 물 끓는 소리가 남아 있었지요. 서윤은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는 그저 오늘 밤 한 사람이 얼지 않고 잠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믿었답니다. 마을의 겨울은 소문보다 더디게 왔지만 소문은 겨울바람보다 빨랐어요. 서윤이 장터에서 늙은 매화를 데려온 지 사흘이 지나자 우물가와 방앗간, 나루터와 장터의 좁은 골목마다 그 이야기가 떠돌았지요. 어떤 이는 서윤이 마음이 착해 탈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늙은 기녀에게 속아 집안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했어요. 서윤은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며 그 말들을 들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만 조용히 옮겼답니다. 그 즈음 민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윤의 집 가까이를 맴돌았어요. 그는 서윤의 먼 친척이라 스스로 말했지만 집안 제사 때나 명절 때에도 얼굴을 잘 비치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서윤이 어머니 약값으로 모은 돈과 비녀를 내놓았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부치 노릇을 하겠다며 나타난 것이었어요. 민구는 마당에 들어서면 먼저 집 뒤편 밭을 바라보고 다음에는 장독대와 헛간문을 살피며 속으로 계산을 굴렸답니다. 민구는 서윤 앞에서는 걱정하는 얼굴을 했어요. 내가 남도 아니고 친척이니 하는 말이다. 네가 마음이 약해 집안을 망치면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얼마나 한스럽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하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그의 눈은 서윤의 낡은 지붕이나 기울어진 담장이 아니라 아직 팔지 않은 밭과 우물 곁에 놓인 큰 장독에 머물렀어요. 서윤은 그 눈빛을 보았지만 어른에게 함부로 대꾸하지 않고 차 한 잔을 내왔답니다. 매화는 민구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말이 없어졌어요. 사랑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녀는 민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릴 때마다 품속에 비단 주머니를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지요. 서윤은 물을 데우러 가다가 그런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어요. 매화의 손은 늙고 가늘었지만 주머니를 지키는 힘만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답니다. 마치 그 작은 천주머니 안에 목숨보다 오래 붙들어온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서윤이 밭으로 나가려 할 때 민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
지나가던 이웃들의 귀를 붙들었지요. 서윤아, 네가 늙은 여인을 불쌍히 여긴 건 알겠다. 하지만 집안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다. 병든 어머니가 먼저이고 조상밭이 그 다음이다. 정체도 모를 사람을 들여놓고 피부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늦다. 사람들은 멈춰 서서 두 사람을 힐끔거렸답니다.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도 그분을 내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겨울밤에 갈 곳 없는 이를 문 밖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민구는 입술을 실룩이며 웃었어요. 너는 네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도 모르느냐. 집을 지키려면 때로는 매정해야 한다. 이 말은 마당 밖에 서 있던 두 여인의 입을 통해 곧 우물가로 옮겨갔답니다. 그날 낮 우물가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래 머물렀어요. 한 여인은 물을 깼다 말고 서윤이 사람 좋기로는 첫째지만 제 살림도 못 지키면 착한 게 무슨 소용이냐 하고 말했지요. 다른 여인은 그래도 추운 밤에 사람 하나 살렸으니 복받을 일 아니겠느냐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며느리가 복도 배부른 뒤에나 받는 것이라 들었어요. 하며 웃었고 그 웃음은 물결처럼 퍼졌답니다. 매화는 그 소문을 듣지 못한 척했지만 귀가 어두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침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서윤의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냐 하고 묻자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밥이 귀한 집에서 내 숟가락이 무겁습니다. 매화의 말에 서윤은 된장국 그릇을 가까이 밀어주며 숟가락이 무거우면 제가 더 따뜻하게 데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웃었답니다. 그 웃음은 매화의 마음을 조금 녹였지만 집 밖의 눈길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장터의 약재상은 서윤에게 약재를 내주며 슬며시 물었지요. 그 늙은 여인이 정말 네 집에 계속 있느냐. 젊은 사람이 마음만 앞서면 손해를 본다. 서윤은 돈이 모자라 약재를 조금만 사면서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약재상은 작게 혀를 차고 주위 사람들은 서윤의 빈 주머니를 보며 또 다른 말을 만들 준비를 했답니다. 저녁 무렵 서윤은 집으로 돌아오다 장터 끝에서 오래된 대장간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쇠를 두드리던 늙은 대장장이 덕수가 있었지요. 덕수는 서윤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불이나 대장간을 잃을 뻔했을 때 서윤의 아버지가 밤새 물을 길어 불길을 막아주었다고 했답니다. 덕수는 서윤을 보자 망치를 내려놓고 그를 가만히 불렀어요. 덕수는 서윤의 얼굴을 한참 살핀 뒤 낮게 말했어요. 마른 낙엽 밑에도 불씨가 남아있으니 말보다 눈으로 살피게. 그것이 그날 덕수가 한 조언의 전부였답니다. 서윤은 그 말 뜻을 바로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두었어요. 그는 대장간 앞에 놓인 식은 쇳덩이를 바라보다가 겉으로는 검고 차가워 보여도 속에는 불을 견딘 흔적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매화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의심이 생긴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덕수의 말처럼 사람의 겉모습보다 오래 남아있는 불씨를 살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매화는 사랑방에서 낡은 저고리의 소매를 꿰매고 있었어요. 눈이 침침한지 바늘귀를 자꾸 놓쳤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기이할 만큼 얌전하고 곧았답니다. 서윤은 문턱에 서서 필요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고 매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첫눈이 내릴 듯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서윤은 어머니 방에 따뜻한 물을 놓고 사랑방에는 작은 숯불 화로를 들여놓았지요. 매화는 화로의 붉은 빛을 바라보다가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서윤은 부엌으로 가려다 문틈 사이로 그녀가 주머니 끈을 풀려다 멈추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매화는 오래 망설이다가 다시 끈을 묶고 그것을 가슴에 대며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은 못 본 척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덕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지요. 마른 낙엽 밑에 불씨라니. 매화에게 남은 불씨는 무엇일까 생각했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버려진 늙은 여인처럼 보였지만 밥상 앞에서 예를 잃지 않았고 어머니를 대할 때에도 지나치게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는 묘한 품위를 지녔어요. 그것은 세월에 깎였어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오래된 빛처럼 느껴졌지요. 며칠 뒤 민구는 더 노골적으로 굴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을 사람 몇을 데리고 서윤의 집 앞에 나타나 집안 형편을 살펴야 한다며 마당에 들어오려 했지요. 서윤은 문 앞을 막아서서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니 오늘은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 정중히 말했어요. 민구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얼굴을 굳혔답니다. 보아라. 이제 친척도 집에 못 들이게 한다. 저 늙은 여인이 이 집 문을 모두 닫아 걸게 만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에 함께 온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누구는 민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 말하지 않았지요. 마을 일은 이상하게도 옳고 그름보다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었답니다. 민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서윤의 밭은 조상 밭이다. 젊은 마음 하나로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둘 수 없다. 하고 외쳤고 지나가던 이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었어요. 서윤의 어머니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는 문을 조금 열고 기침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아들이 들인 손님을 두고 마당 밖 사람이 왜 먼저 주인 노릇을 하느냐. 그 말에 민구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하고 기침을 했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당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등을 쓸어드렸지요. 매화는 사랑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손을 떨었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답니다. 자신의 존재 때문에 서윤의 집이 흔들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민구와 사람들이 돌아간 뒤 매화는 서윤을 불렀어요. 젊은이, 내가 내일 날이 밝으면 나가겠네. 네 집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떠나는 것이 옳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한 듯했지만 끝은 물에 젖은 실처럼 가늘었어요. 서윤은 사랑방 문 앞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장독 뚜껑을 스치며 낮게 울렸고 부엌에 불씨가 사그라지는 냄새가 났지요. 그는 마침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나가시면 사람들은 제가 옳아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 물러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평생 마음에 두게 될 것입니다. 매화는 그를 바라보았고 서윤은 이어 말했어요. 쉬실 곳이 필요하면 그냥 쉬십시오. 그날 이후 민구는 더 넓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장터 주막에서는 서윤이 늙은 기녀에게 홀려 조상 밭을 팔려 한다고 말했고 방앗간에서는 매화가 젊은 시절 남의 집을 망하게 한 여인이라고 부풀렸지요. 아무도 본 일이 없는 말들이었지만 사람들은 듣기 쉬운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어요. 한 사람의 선행은 천천히 걸어가도 한 사람의 험담은 말발굽을 단 듯 달린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었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매화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오고 어머니 약을 다리고 매화의 얇은 이불을 햇볕에 널었지요. 매화는 그런 서윤을 보며 눈빛이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날 그녀는 햇볕 아래 놓인 이불을 손으로 만지다가 나는 젊을 때도 이런 정성을 받아본 적이 드물었네. 하고 말했답니다. 서윤은 빗자루를 든 채 조용히 웃었어요. 그러나 집안 살림은 점점 빠듯해졌어요. 쌀독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장작도 생각보다 빨리 줄었지요. 서윤은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받아 했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고 어깨는 늘 무거웠답니다. 그래도 그는 매화와 어머니의 밥그릇에는 자기 것보다 조금 더 담으려 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너도 사람이다. 내 속이 비면 마음도 흔들린다. 하고 타일렀지요. 매화는 어느 밤 서윤이 늦게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마당에 들어서며 지친 숨을 삼켰고 손에 든 작은 보자기 안에는 보리쌀 조금과 약재 몇 부리가 들어있었지요. 매화는 문을 열고 그를 불렀어요. 젊은이,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서윤은 마당 한복판에서 고개를 저었답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길이 조금 멀었습니다.
그 말은 매화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사랑방 천장은 낮고 이불은 낡았고 창호지 너머로는 겨울바람이 낮게 울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래전 아주 먼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붉은 기둥이 서 있던 큰 집, 어린 발로 지나가던 긴 마루, 누군가가 손에 쥐어준 작은 주머니,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새벽녘, 매화는 조심스럽게 비단 주머니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천조각과 오래되어 빛이 죽은 작은 놀이개, 그리고 여러 번 접혀 닳아버린 얇은 종이가 있었지요. 그녀는 그 물건들을 등잔불 앞에 펼치지 않고 손끝으로 더듬기만 했어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의 기억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듯 했답니다. 그때 마당에서 물동이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자 매화는 급히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었어요. 서유는 방 안의 움직임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마루 끝에 앉아 신발끈을 고치며 생각했지요. 매화가 지키는 것은 돈일까? 편지일까? 아니면 지나간 세월의 마지막 흔적일까?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답니다. 덕수의 말처럼 눈으로 살피되 손으로 억지로 들추지는 말아야 했어요. 사람의 진실은 문지방을 넘어 나오는데도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려주는 것도 정성이라 여겼지요. 그러던 중 마을에 더 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민구가 장터에서 술기운을 빌려 그 늙은 여인에게 뭔가 숨긴 물건이 있다 하고 흘린 것이었지요. 그는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매화가 밤마다 주머니를 끌어안고 잔다고 떠벌렸어요. 사람들은 금부치가 들었을지도 모른다며 눈을 키웠고 어떤 이는 옛 기녀들이 양반집에서 받은 보물을 몰래 숨기곤 했다며 없는 이야기를 덧붙였답니다. 소문은 이제 연민이 아니라 욕심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매화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집의 평온은 더 크게 흔들릴 것이 분명했지요. 그는 저녁에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고 헛간 문도 고쳐 달았답니다.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물었어요. 바깥말이 더 험해졌느냐? 서유는 숨기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집은 벽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열린 문보다 더 쉽게 무너진다. 그 말은 병든 어머니가 낼 수 있는 가장 긴 힘이었답니다. 서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았어요. 매화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집과 밭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 위로 내려앉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늦게 누군가 대문 밖을 서성이는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라 하기에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짐승이라 하기에는 숨을 죽이는 기척이 사람 같았지요. 서유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달빛이 얇게 깔린 대문 아래로 그림자 하나가 물러나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안쪽에서 낮게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바깥에서는 대답이 없었고 잠시 뒤 마른 입 밟는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어요. 아침이 되자 대문 밑 흙에는 낯선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서유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고 매화도 문틈 사이로 그 흔적을 보았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서윤이 아무 말 없이 발자국 위에 재를 뿌려 지우자 매화가 낮게 말했지요. 이제 숨긴 것이 나 하나만의 짐이 아니게 되었구나. 서윤은 돌아보았지만 매화는 더 말하지 않고 다시 문을 닫았어요. 그날 오후 덕수 대장장이가 서윤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손에 새로 고친 작은 문고리와 빗장을 들고 있었지요. 지나는 길에 보니 내 대문이 낡았더구나.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 말없이 빗장을 달아주었답니다. 일을 마친 뒤 서윤이 감사 인사를 하자 덕수는 마당의 느티나무 그림자를 보며 짧게 말했어요. 바람이 문을 흔들 때는 바람만 탓하지 말고 누가 그늘에 서 있는지도 보게. 그리고는 다시 대장간으로 돌아갔지요. 서윤은 덕수의 두 번째 말도 마음에 새겼어요.
민구가 단순히 걱정 많은 친척이 아니라는 생각은 이제 거의 분명해졌답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 사람 앞에서 그를 몰아붙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서윤이 늙은 여인을 감싸느라 피부치를 모욕한다고 말할 것이었지요. 그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저 참고만 있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집 안팎을 더 살피고 말보다 행동을 기억해 두기로 했답니다. 밤이 깊자 매화는 서윤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녀는 사랑방 안에 작은 등잔을 켜두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래 망설인 사람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지요. 젊은이? 언젠가 네가 물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이 주머니를 네가 지켜야 한다. 서윤은 놀라 숨을 삼켰지만 매화는 주머니를 내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두 손으로 꼭 감싸쥔 채 마치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듯 눈을 감았답니다. 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화는 눈을 떴지만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지요. 방 안에는 등잔불 타는 냄새와 약초 달인 향이 섞여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물건을 빼앗기는 일이 아니네. 그것을 잘못된 손에 넘겨 오래전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짓밟히는 일이네. 그 말은 서윤에게 더욱 알 수 없는 깊이를 남겼어요. 오래전 무너진 마음들이라니. 그저 한 여인의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말이었지요. 서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매화의 숨이 가빠지는 것을 보고 말을 삼켰답니다. 그는 이불을 여며주고 방을 나왔어요. 마당에는 밤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대문 새 빗장은 달빛 아래 작게 빛났지요. 서윤은 그 빛을 보며 앞으로 올 일이 조용한 겨울밤만은 아닐 것임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서윤의 집은 겉으로는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안으로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말수를 줄이고 매화를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매화는 품속 주머니를 전보다 더 가까이 지녔지요. 서윤은 마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고 민구의 움직임을 멀리서 살폈답니다. 마을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그 수군거림 속에는 이제 단순한 비웃음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숨겨진 것을 캐내려는 욕심이 섞여 있었어요. 첫눈은 그날 밤 늦게 내렸어요. 지붕과 담장, 우물가와 장독대 위에 하얀 빛이 얹히자 서윤의 집도 잠시 세상의 말에서 멀어진 듯 보였지요. 그러나 서윤은 잠들지 못했답니다. 그는 대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구한 늙은 여인이 단지 불쌍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리고 민구가 이 집을 흔들기 시작한 까닭도 어쩌면 밖과 집보다 더 깊은 곳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눈이 그친 뒤 마을은 하얀 숨을 쉬는 듯 조용했어요. 지붕마다 얇은 눈이 덮였고 장독대 위에도 둥근 흰 모자가 얹힌 것처럼 보였지요. 서윤은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다가 대문 앞에서 또 다른 발자국을 보았어요. 밤새 새로 찍힌 흔적이었고 발끝은 사랑방 창 아래를 향해 있었답니다. 그는 빗자루를 잠시 세워두고 발자국을 오래 살폈어요. 눈 위의 흔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 집 안에 비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렷하게 알려주었지요. 서윤은 발자국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어머니와 매화가 놀랄까 걱정되었지만 이번에는 흔적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는 부엌에서 재를 가져와 발자국 둘레에 살짝 뿌려 표시를 해두고 대문 안쪽 빗장도 다시 확인했어요. 사랑방 문을 열자 매화는 이미 깨어 있었고 창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서윤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품속 주머니를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아침 밥상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보리밥에 무청국,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누구도 숟가락을 빨리 움직이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기침을 참고 매화를 바라보다가 밤새 찬 기운이 창을 두드렸나 봅니다. 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매화는 고개를 숙인 채 찬 기운보다 사람의 발소리가 더 무섭습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 말에 서윤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숨겨진 이야기는 문턱까지 와 있었지요. 밥을 물린 뒤 매화는 서윤을 사랑방으로 불렀어요.
방 안에는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고 창호지에는 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답니다. 매화는 오래 앉아있던 사람처럼 허리를 천천히 폈고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손가락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아졌지요. 그녀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은이, 네가 나를 살린 것은 밥 한 그릇의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아주 오래 묻힌 길을 다시 깨운 일일지도 모른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매화는 주머니에 낡은 끈을 풀고 안에서 접힌 천 조각을 꺼냈답니다. 천은 너무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지만 그 위에는 산줄기와 물길, 오래된 창고와 바위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없었지만 보통 장터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요. 매화는 천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펴며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나는 매화라는 이름으로 오래 살았지만 처음부터 그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네. 매화의 말은 방안 등잔불처럼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무너진 옛 왕조의 궁 안에서 자랐다고 했지요. 어린 공주는 난리의 밤에 궁을 빠져나와 살아남았고 자신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버리고 노래와 춤을 배웠다고 했어요. 기녀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그늘이었고 그 그늘 속에서 그녀는 평생 이 주머니를 지켜왔답니다. 서윤은 숨을 삼켰어요. 장터 뒤 흙바닥에 앉아있던 늙은 여인이 전 왕조의 공주였다는 말을 어떻게 한순간에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매화의 눈빛에는 허황된 자랑도 남을 속이려는 급함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더는 숨길 힘이 없어 조용히 짐을 내려놓는 얼굴이었지요. 서윤은 천조각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 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매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보물이라 부를 테지만 금덩이만 있는 곳은 아니네. 매화는 오래전 궁이 무너지기 전 충직한 이들이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해 곡식과 약재, 억울한 일을 적은 문서들을 산속 창고에 숨겼다고 말했어요. 그곳에는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큰 말보다 먼저 굶는 사람을 먹이고 흩어진 이름을 되찾게 할 물건들이 있었다고 했지요. 어린 공주는 그 길을 기억하도록 맡겨졌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된 손에 넘기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답니다. 서윤의 마음은 깊은 물가에 선 것처럼 흔들렸어요.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구한 사람이 단지 불쌍한 이가 아니라 마을과 나라의 오래된 기억을 품은 사람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낡은 천조각과 왕실 문양이 새겨진 작은 놀이개가 놓여 있었고 매화의 목소리는 거짓말로 꾸밀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할머니 혼자 지고 계실 짐이 아니었습니다. 매화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혼자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네. 믿을 사람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녀는 젊을 때 몇 번이나 마음을 열 뻔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보다 몸값을 먼저 보았고 그녀의 침묵보다 품속 물건을 먼저 의심했다고 했어요. 늙고 병들자 사람들은 그녀를 버렸지만 그것이 차라리 지도를 지키는 데에는 나았다고도 했답니다. 아무도 버려진 늙은 기녀에게 나라의 길이 숨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서윤은 매화의 말이 끝나자 천조각을 다시 보았어요. 산줄기 그림 가운데 하나가 이상하게 익숙했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땔감을 하러 갔던 고개를 떠올렸어요. 마을 뒤편 깊은 산에 있는 세 갈래 바위와 여름에도 물이 마르지 않던 작은 샘,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너진 창고터가 지도 속 표시와 닮아 있었지요. 서윤은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곳은 우리 고을 뒤 산과 비슷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매화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가 기침을 심하게 했고 서윤은 급히 물을 내밀었답니다. 한참 뒤 숨이 가라앉아 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도 북쪽 산과 나루가 맞닿은 고을이라 했네. 세월이 너무 흘러 길이 바뀌었을까 두려웠는데 아직 산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천조각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지요. 그날 오후 서윤은 덕수 대장간으로 갔어요.
그는 매화가 밝힌 모든 사연을 한꺼번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도 속 산줄기와 마을 뒤 폐허에 관해 물었답니다. 덕수는 쇠를 식히던 물통을 내려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오래 묻힌 길은 혼자 밟지 말게. 발자국이 하나면 도둑도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하고 말했지요. 덕수의 조언은 이번에도 짧았지만 서윤에게는 큰 길잡이가 되었어요. 서윤은 곧바로 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민구가 집을 노리고 있고 누군가 밤마다 창 아래를 맴도는 마당에 함부로 움직이면 오히려 이를 키울 수 있었지요. 그는 먼저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장터의 주막 할머니, 나루터의 늙은 뱃사공, 예전 산길을 많이 다닌 나무꾼들을 조용히 만나야 했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매화의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야 했으니 서윤의 마음은 하루 종일 긴장으로 조여왔어요. 민구는 그런 서윤의 움직임을 눈치챘어요. 그는 서윤이 장터에서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멀리서 살폈고 주막에 들렀다가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요즘 서윤이 이상하더군. 늙은 여인 하나 들이더니 이제 산길까지 묻고 다닌다오. 무슨 금이라도 찾을 모양이지. 이 말은 또 불씨처럼 번졌답니다. 사람들은 금이라는 말에 귀가 밝아졌고 서윤의 선한 마음보다 숨겨진 이익을 먼저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서윤은 대문 안쪽에서 바깥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또 누군가 대문 앞에 멈춰 섰다가 이번에는 아주 작게 빗장을 건드렸답니다. 서윤은 미리 준비한 장작을 들고 마당에 섰지만 문을 활짝 열지는 않았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밤길이 깊습니다. 볼 일이 있으면 밝을 때 오십시오. 하고 말했죠. 바깥의 사람은 대답 없이 물러났지만 눈 위에는 전보다 더 깊은 발자국이 남았어요. 그 발자국은 민구의 낡은 집신 자국과 몹시 닮아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그 발자국을 덕수에게 보여주었어요. 덕수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굽혀 눈 위의 흔적을 살폈지요. 그는 집신 밑창 한쪽이 비스듬히 다른 모양을 오래 보더니 서윤을 바라보았답니다. 증거는 말보다 늦게 오지만 한 번 오면 오래 서 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덕수는 발자국 둘레에 재를 더 뿌려두었어요. 서윤은 이제 민구가 단순히 소문만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화의 주머니를 직접 노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매화의 병세는 다시 깊어졌어요. 비밀을 털어놓고 나서 마음이 조금 놓인 듯 했지만 오래 버틴 몸은 그만큼 더 빠르게 지쳐갔답니다. 밤마다 기침이 길어졌고 손끝은 식은 찻잔처럼 차가웠어요. 서윤의 어머니는 자신도 아픈 몸인데도 매화 곁에 앉아 이불을 여며 주었지요. 매화는 그 손길에 눈을 감고 나는 공주라는 이름보다 이런 손이 더 그리웠네.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 집에서는 이름보다 숨쉬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고 답했답니다. 그 말에 매화는 오래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녀는 울면 기침이 깊어지고 기침이 깊어지면 지도를 지킬 힘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눈물은 마음의 문이 열리면 쉽게 멈추지 않았답니다. 서윤은 문 밖에서 두 여인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단지 지도나 집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지나온 세월,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선한 일을 어리석음이라 부르는 마을의 차가운 눈길까지 모두 바로잡아야 했지요. 며칠 뒤 서윤은 나루터의 늙은 뱃사공을 찾아갔어요. 뱃사공은 젊은 시절 산 뒤편 물길을 따라 짐을 나르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서윤이 세 갈래 바위와 마르지 않는 샘을 묻자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곳은 예전에는 사람 발길이 있었지. 무너진 창고터도 하나 있었고 비가 많이 오면 오래된 기와 조각이 흙 밖으로 나왔어. 이 말은 지도 속 표시가 헛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지요. 서윤은 그날 돌아오는 길에 산 아랫마을의 주막 할머니도 만났어요. 할머니는 매화라는 이름을 듣자 눈빛이 살짝 흔들렸답니다. 젊었을 때 장터 큰 잔치에서 매화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늙은이는 그냥 기녀가 아니었어. 노래를 부를 때 고개 숙이는 모양이 달랐지. 양반보다 더 조심스럽고 아이보다 더 슬퍼 보였단다.
주막 할머니의 말은 매화의 과거를 증명하는 작은 불빛처럼 서윤의 마음에 남았어요. 하지만 민구는 점점 성급해졌어요. 그는 어느 날 낮에 서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마당으로 들어오려 했답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소리를 듣고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민구는 태연한 척 서윤이 부탁한 일을 보러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지요. 사랑방 안의 매화는 문고리를 붙잡고 숨을 죽였어요. 바로 그때 이웃 아이가 우물가에서 뛰어오며 서윤 형이 방금 장터에서 오는 길이에요. 하고 외쳤고 민구는 헛기침을 하며 물러났답니다. 서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었지요. 민구가 언제든 집 안으로 들어와 주머니를 빼앗으려 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소문에 휩쓸려 진실을 보기 전에 판단할 수 있었답니다. 서윤은 그날 밤 매화와 어머니 앞에 앉아 말했어요. 숨기기만 해서는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밝은 곳에 내놓아야 어둠 속 손이 물러날 것입니다. 매화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화는 지도와 놀이개, 오래된 편지를 서윤에게 보여주며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지도만 먼저 내놓으면 사람들은 금을 생각할 것이고 공주라는 말만 먼저 하면 거짓이라 비웃을 것이니 산의 표식과 마을 어른들의 기억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녀는 병든 몸으로도 차분했어요. 진실은 혼자 서면 외롭지만 작은 증거들이 손을 잡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서윤에게 큰 힘이 되었지요. 서윤은 다음 장날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장날에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나루터 사람, 산 아랫마을 사람, 장터 상인들도 모였기 때문이지요. 그는 덕수에게 부탁해 오래된 빗장을 증거로 보관해달라고 했고 발자국 모양을 기억한 아이에게도 밝은 날 사람들 앞에서 본 그대로만 말해달라고 조심스레 부탁했답니다. 주막 할머니와 늙은 뱃사공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큰일을 두려워했지만 서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음을 보고 마음을 보탰지요. 그 사이 매화는 자신의 남은 힘을 모아 오래된 편지를 정리했어요. 편지에는 어린 공주를 살려보낸 이들의 이름과 산속 창고에 숨긴 물건들의 뜻이 적혀 있었답니다. 글씨는 세월에 흐려졌지만 몇몇 문장은 아직 또렷했어요. 굶는 사람에게 먼저 곡식을 나누고 억울하게 흩어진 이들의 이름을 바로 세우며 다시는 권세가 백성을 짓누르지 않게 하라는 당부였지요. 서윤은 그 문장을 읽고 이것이 단순한 보물지도가 아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장날 전날 밤 서윤의 집에는 이상하게도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마당의 눈은 반쯤 녹아 검은 흙을 드러냈고 장독대 옆에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지요. 서윤은 잠들지 않고 사랑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매화는 문을 열고 그를 불렀답니다. 젊은이, 내일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원망하지 말게. 사람들은 오래 속은 뒤에는 진실도 먼저 의심하니까. 서윤은 고개를 들고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버려진 사람으로만 남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매화는 그 말을 듣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어요. 내가 공주로 불리는 것보다 네가 끝까지 사람으로 나를 보아준 것이 더 고맙네. 그녀는 주머니를 서윤에게 잠시 맡겼고 서윤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답니다. 비단 주머니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 든 세월은 산보다 무거운 듯 했어요. 서윤은 그것을 품에 넣지 않고 매화 앞 작은 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모두가 보는 밝은 곳에 놓기 전 마지막 밤만큼은 주인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새벽이 오기 전 민구는 다시 움직였어요. 그는 어둠을 틈타 서윤의 대문 밖까지 왔지만 이번에는 문 안에서 덕수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답니다. 덕수는 서윤의 부탁으로 밤새 대문 안쪽을 지키고 있었지요. 민구는 놀라 뒤로 물러났고 발을 헛디뎌 눈 녹은 진흙에 집신 한 짝을 깊게 찍었어요. 그는 급히 도망쳤지만 그 자국은 새벽빛이 오를 때까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덕수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장날 아침 서윤은 마당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 손을 씻었어요. 어머니는 안방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며 오늘은 화를 이기려 하지 말고 흔들리는 마음을 먼저 이기거라 하고 말했답니다. 매화는 사랑방에서
천천히 머리를 빗고 오래된 놀이개를 품속에 넣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장터 흙바닥에 버려진 늙은 여인의 얼굴만 하고 있지 않았지요. 병든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에는 오래 지킨 이름을 마침내 돌려받으려는 조용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서유는 매화를 부축해 집을 나섰어요. 길가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걸음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또 수군거렸지요. 민구도 장터 어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욕심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서유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품속에 지도와 편지를 넣고 곁에는 덕수와 주막 할머니, 늙은 뱃사공이 천천히 따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오늘은 숨은 것이 드러나야 하는 날이었고 오래된 거짓과 새로 자란 험담이 사람들 앞에서 제 모습을 보아야 하는 날이었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은 아침 햇살에 젖어 있었어요. 밤새 얼었던 흙길이 조금씩 풀리며 발밑에서 부드럽게 눌렸고 길가의 마른 풀잎에는 녹은 눈방울이 매달려 있었지요. 서유는 한 손으로 매화의 팔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품속의 낡은 주머니를 살폈어요. 매화의 걸음은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장터 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도 피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숨었던 사람이 마침내 밝은 곳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지요. 장터 한가운데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곡식 자루를 팔러 온 농부, 생선을 펼쳐놓은 상인, 물동이를 든 아낙, 나루터에서 올라온 뱃사공들이 서로 말을 섞고 있었지요. 서윤과 매화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쏠렸답니다. 누군가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본 듯 고개를 내밀었고 누군가는 민구가 퍼뜨린 말을 떠올리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장터의 소라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그 자리에 이상한 기다림이 내려앉았어요. 민구는 그 기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큼 앞으로 나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팔을 벌렸지요. 여러분, 보시오. 내가 괜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소. 서윤이 저 늙은 여인을 앞세워 무슨 일을 벌이려 하오. 집안 재산을 털어놓고도 모자라 이제 마을까지 시끄럽게 하려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컸고 말끝에는 일부러 걱정하는 척하는 떨림이 섞여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서유는 민구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는 매화를 장터 한쪽 평평한 돌 위에 앉히고 조용히 사람들을 둘러보았지요. 화를 내면 민구의 말이 더 그럴듯해질 것이고 목소리를 높이면 진실도 다툼처럼 보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거짓말과 욕심에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민구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름이라니? 장터 뒤 흙바닥에 앉아있던 늙은 기녀에게 무슨 대단한 이름이 있단 말이냐.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몇몇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지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매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장터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윤에게 손짓했고 서윤은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사람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지요. 서윤은 먼저 낡은 천지도를 펼쳤어요. 천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고 그 위에서는 희미했지만 산줄기와 물길은 아직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것을 단순한 헌천처럼 보았어요. 그러나 서윤이 지도 속 세 갈래 바위와 마르지 않는 샘, 마을 뒤 무너진 창고터를 하나씩 짚자 나루터의 늙은 뱃사공이 앞으로 나왔지요. 그는 허리를 굽힌 채 지도를 살피고 말했어요. 이 표식은 헛것이 아니요. 내가 젊을 때 보던 산길과 닮았소. 사람들 사이에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민구는 곧바로 끼어들었지요. 늙은 뱃사공이 오래전 기억을 잘못 떠올릴 수도 있소. 산길은 어디나 비슷하고 바위와 샘은 어느 마을에도 있소. 그의 말은 급했지만 아직 사람들 마음을 붙들 힘이 있었답니다. 그때 주막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매화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저 여인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오. 천한 자리에서도
고개 숙이는 법이 남달랐지. 속인다고 배울 수 없는 태였소. 민구의 얼굴이 조금 굳었어요. 그는 주막 할머니에게도 빈정거리는 말을 하려 했지만 장터 사람들 중에는 그녀에게 신세를 진 이들이 많았답니다. 함부로 대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좋지 않을 것을 알았지요. 서유는 그 틈에 작은 놀이개와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놀이개에는 오래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편지는 여러 번 접힌 자국 때문에 부서질 듯 했어요. 서유는 편지를 펼치지 않고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며 손으로 세월의 흔적을 가리켰답니다. 덕수 대장장이가 앞으로 나와 놀이개를 받아보았어요. 그는 쇠와 장식의 나이를 보는 눈이 있었지요. 손가락으로 문양의 홈을 천천히 더듬고 빛이 죽은 부분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요즘 만든 물건은 아니네. 장터 장인이 흉내낼 만한 손도 아니고 오래 감춰둔 물건의 빛이 맞다. 덕수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묵직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웃지 못했고 민구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스치기 시작했지요. 매화는 힘겹게 일어나려 했어요. 서윤이 부축하자 그녀는 장터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허리를 폈답니다. 나는 매화라는 이름으로 오래 살았소. 여러분이 아는 나는 늙고 병든 기녀일 것이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소. 그러나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터의 이상한 침묵 속에서 분명히 들렸어요. 아이들까지 숨을 죽였고 생선 상인도 손에 든 칼을 내려놓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매화는 자신이 어린 시절 궁을 떠나야 했던 밤을 말했어요. 불빛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어지럽고 자신보다 어린 시녀가 울음을 삼키며 손을 잡아 끌던 기억을 짧게 풀어냈지요. 그녀는 높은 자리를 자랑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겠다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누군가가 백성을 위해 남긴 곡식과 문서, 억울하게 사라진 이름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 말은 보물이라는 소문이 만들어낸 탐욕스러운 빛을 조금씩 걷어냈어요. 하지만 민구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쳤어요. 그는 사람들 앞으로 튀어나와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켰지요. 듣기 좋은 말뿐이요. 결국 저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소. 서윤과 저 늙은이가 짜고 마을 사람을 속여 산속 물건을 차지하려는 것일 수도 있소. 그의 말에 몇 사람이 다시 흔들렸답니다. 사람 마음은 의심을 한 번 품으면 진실을 들어도 금세 놓지 못하는 법이었어요. 서윤은 그 흔들림까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덕수에게 부탁해 보관해 두었던 낡은 빗장과 발자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누군가 밤마다 제 집 대문과 사랑방창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함부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덕수는 장터 한가운데에 진흙이 굳은 집신 자국을 찍어둔 널빤지를 내려놓았답니다. 새벽에 민구가 남긴 발자국 옆에 대어 본 집신 한쪽에 다른 모양이 또렷했어요. 사람들의 눈길은 자연스레 민구의 발로 향했지요. 민구는 급히 발을 뒤로 숨겼어요. 겨울길에 집신 다른 사람이 나뿐이겠느냐 하고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없었답니다. 그때 우물가의 아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어요. 아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민구 아저씨가 서윤형 집 마당에 들어가려는 걸 봤어요. 서윤형이 없을 때였어요. 아저씨가 서윤형이 시켰다고 했지만 형은 그때 장터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장터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민구는 아이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답니다. 덕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서자 민구는 더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서윤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요. 민구 아저씨, 집안 걱정이라 하셨지만 밤에 창 아래를 맴돈 까닭은 무엇입니까? 매화 할머니가 가진 것을 먼저 탐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장터 한가운데 단단히 박힌 말뚝 같았어요. 민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동정을 얻으려 했지만 이미 눈빛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구경꾼이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험담에 끌려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지요. 우물가 아낙 하나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가 들은 말만 믿고
서윤을 너무 몰아세웠구나. 그 말은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서 같은 모양으로 울렸답니다. 마을의 늙은 이장이 그제야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그동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일이 분명해지자 지팡이를 땅에 짚고 말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산을 파헤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도와 편지, 증언은 마을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 민구는 더 이상 서윤의 집과 밭에 간섭하지 말고 밤중에 남의 집을 맴돈 일에 대해 사과하라. 민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많은 눈앞에서 더 버틸 수 없었답니다. 민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억지로 말했어요. 내가 지나치게 걱정한 것뿐이다. 그것은 사과라기보다 변명에 가까웠지요. 이장은 지팡이 끝으로 땅을 두드렸어요. 걱정은 낮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욕심은 밤에 창을 기웃거리는 것이다. 그 말에 장터가 다시 조용해졌답니다. 민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장터 끝으로 걸어갔고 그의 등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요. 민구가 사라진 뒤에도 장터는 바로 떠들썩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매화와 서윤을 바라보며 각자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삼켰답니다. 주막 할머니가 먼저 다가와 매화의 손을 잡았어요. 오래 견디셨소. 우리가 눈이 어두웠소. 매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지요. 자신을 공주라 불러달라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저 오래된 짐을 누군가 함께 보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표정이었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장은 그날 오후 장정몇과 덕수, 늙은 뱃사공을 데리고 지도에 표시된 산 아랫길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매화의 몸이 약했기에 그녀를 바로 산으로 데려가지는 않았답니다. 서윤은 매화를 다시 부축해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몇몇 마을 사람이 길을 비켜주며 고개를 숙였지요. 아침에 수근거리던 눈빛과는 달랐어요. 완전히 따뜻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버려진 이를 보는 차가운 눈은 아니었답니다. 서윤의 집에 돌아오자 마당은 아침보다 넓어 보였어요. 대문은 여전히 낡았고 장독대 위에는 녹은 눈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집을 누르던 험담의 무게가 조금 거친 듯 했지요. 어머니는 안방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았어요. 그녀는 서윤의 얼굴을 보고 모든 일이 큰 다툼 없이 넘어갔음을 알아차렸답니다. 돌아왔구나. 그 한마디에 서윤은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그는 어머니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전했지요. 매화는 사랑방에 눕자마자 긴 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동안 견딘 힘이 한꺼번에 풀린 듯 했답니다. 서윤은 따뜻한 물을 데우고 어머니는 남은 쌀과 보리를 섞어 묽은 죽을 끓였어요. 집안에는 오랜만에 싸움 뒤에 조용한 밤 냄새가 퍼졌지요. 매화는 죽 한 숟가락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오늘 나는 잃어버린 이름보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얻었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가를 손등으로 살짝 눌렀어요. 해가 기울 무렵 덕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산 아랫길을 살피고 온 뒤였고 신발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답니다. 지도 속 세 갈래 바위는 있었다. 샘도 마르지 않았고 무너진 창고터도 그대로였네.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더 깊은 확인은 날이 밝고 사람을 더 모아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둘러 보물을 꺼내는 것보다 모두가 보는 가운데 바르게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마을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집 마당에는 뜻밖의 발걸음들이 이어졌어요. 우물가에 안악이 말린 무청 한 줌을 가져왔고 나루터 사람은 장작 몇 토막을 놓고 갔지요. 주막 할머니는 된장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와 마루 끝에 두었답니다.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누구도 크게 사과하지 못했어요. 다만 밤이 추우니 쓰시오. 죽에 넣으면 좋소. 같은 말들을 남겼지요. 그 짧은 말들이 낮 동안 갈라졌던 마음을 조금씩 이어주었어요. 서윤은 그 물건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도 마을도 한 번에 따뜻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얼어붙은 흙이 햇볕에 조금씩 풀리듯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돌아오는 법이었답니다. 그는 장작을 부엌 곁에 쌓고 무청을 깨끗이 털어 매달았어요. 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받은 것을 원망으로 갚지 말고
내일의 밥으로 끓여라. 하고 조용히 말했지요. 밤이 내리자 마을은 오래간만에 차분해졌어요. 민구의 거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문 밖을 서성이는 발소리도 없었답니다. 서유는 새로 단 빗장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굳이 손에 힘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 대문을 지키는 것은 쇠와 나무뿐만이 아니었지요. 매화의 진실을 들은 사람들, 민구의 욕심을 본 사람들, 그리고 서윤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함께 이 작은 집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사랑방 안에서 매화는 오래된 비단 주머니를 펼쳐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품에 숨기지 않았답니다. 작은 상 위에 지도와 편지, 놀이개를 가지런히 놓아두고 서윤과 어머니가 볼 수 있게 했지요. 그녀는 힘없는 손으로 놀이개를 어루만지며 오래 숨기면 지키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믿을 사람 앞에 내놓아야 지켜지는 것도 있구나 하고 말했어요. 서윤은 그 곁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답니다. 부엌에서는 죽이 다시 끓고 있었어요. 보리와 쌀, 말린 무청과 된장이 섞인 소박한 죽이었지만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잔치상보다 더 마음을 놓이게 했지요. 서유는 작은 상을 세 방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매화가 함께 먹을 수 있게 차렸어요. 세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아궁이 속 장작 타는 소리, 멀리서 개가 한 번 짖는 소리만이 밤을 부드럽게 채웠어요. 죽을 다 먹은 뒤 매화는 서윤을 불러 가까이 앉혔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서윤의 손등 위에 얹었지요.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침보다 덜 떨렸답니다. 오늘 네가 나를 공주로 세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으로 세워주었다. 서윤은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매화는 아주 작게 웃고 덧붙였지요. 그러니 내일 산길도 욕심으로 걷지 말고 사람을 살피는 마음으로 걸어라. 그 밤 서윤은 오랜만에 깊은 피곤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산속 창고가 무엇을 보여줄지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의 어둠은 물러났답니다. 그는 덴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구름이 거친 자리에는 별이 작게 떠 있었고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지요. 서유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오늘 일을 전하듯 속삭였어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집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끝 민구의 집에는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곳으로 찾아가 따지지 않았고 서윤도 원한을 갚으러 가지 않았답니다. 잘못한 사람이 물러나고 그의 말이 더 이상 집안을 흔들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도 그날의 일은 충분했어요.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큰 벌은 늘 천둥처럼 내려오는 것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사람들의 믿음을 잃고 더 이상 남의 마당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일이 가장 무거운 벌이 되기도 했답니다. 서윤의 집은 그날 밤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기침을 몇 번 하다 잠들었고 매화도 지도 곁에서 평온한 숨을 쉬었지요. 부엌 아궁이에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낮 동안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어요. 서윤은 그 발자국을 일부러 지우지 않았답니다. 그것들은 소란의 흔적이기도 했지만 진실이 집 밖으로 걸어나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온 흔적이기도 했으니까요. 밤은 깊었고 고을은 천천히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전날의 소란을 조심스럽게 접어둔 듯 고요했어요. 밤새 내린 서리가 담장과 지붕 끝에 얇게 붙어 있었고 해가 산등성이 위로 오르자 마당의 흙은 천천히 빛을 되찾았지요. 서유는 새벽부터 물을 데우고 밥을 안 쳤어요. 오늘은 지도에 표시된 산길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답니다. 그는 마음이 급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매화가 말한 대로 욕심의 걸음은 길을 흐리고 사람을 잃게 하니까요. 어머니는 안방문을 열고 서윤이 집신끈을 묶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밤새 기침을 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지요. 산길에서는 앞만 보지 말고 함께 걷는 사람의 숨도 살피거라. 어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서윤의 마음을 부드럽게 눌러주었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대답하고 따뜻한 물 한 사발을 어머니 곁에 놓았어요. 매화는 사랑방에서 지도와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손끝으로 낡은 천의 가장자리를 오래 어루만졌어요. 매화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서윤과 어머니는 말렸어요. 산길은 눈이 녹아 미끄러웠고 그녀의 몸은 긴 장터일을 겪은 뒤 더 약해져 있었지요. 매화는 한동안 고집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길은 내 발보다 이제 너희의 마음이 걸어야 할 길이구나. 그녀는 주머니를 서윤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무엇을 찾든 먼저 굶은 사람의 그릇을 떠올리거라. 그리하면 길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마을 어귀에는 덕수와 늙은 뱃사공, 이장과 장정 몇이 모여 있었어요. 주막 할머니도 멀리까지 배웅하겠다며 지팡이를 짚고 나왔고 우물가 안악들은 말린 주먹밥과 따뜻한 물을 보자기에 싸왔지요. 전날까지만 해도 서윤을 수군거리던 사람들 가운데 몇은 눈을 피했지만 그래도 손에 든 것을 놓고 갔어요. 서윤은 그 마음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듯 고개를 숙였답니다. 사람은 잘못을 말로만 갚지 못할 때 작은 행동으로 먼저 다가오기도 하는 법이었어요. 산길은 처음에는 익숙했어요. 마을 뒤편 대나무 숲을 지나고 겨울에도 물이 조금 흐르는 도랑을 건너면 서윤이 어릴 적 횟감을 하러 다니던 오솔길이 나왔지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자 길은 풀과 흙에 묻혀 거의 사라져 있었답니다. 덕수는 낫으로 마른 덩굴을 걷어내고 장정들은 미끄러운 돌을 밟아 길을 다졌어요. 서윤은 지도 속 선과 눈앞의 산줄기를 맞추며 천천히 걸었고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세 갈래 바위는 정말 그곳에 있었어요. 오래된 소나무 뿌리가 바위 틈을 감고 있었고 눈 녹은 물이 바위 아래를 따라 가느다랗게 흘렀지요. 늙은 뱃사공은 바위를 보자 낮게 탄식했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보던 모습 그대로구나. 세월은 사람 얼굴을 바꾸어도 산의 뼈는 오래 남는구나. 서윤은 지도 위의 표시와 바위를 번갈아 보았어요. 매화가 평생 품고 지킨 것이 헛된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차가운 산 공기 속에서 더욱 분명해졌지요. 그 다음 길은 더 가팔랐어요.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아주며 작은 샘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답니다. 샘은 낙엽과 흙에 반쯤 덮여 있었지만 물은 여전히 맑게 솟고 있었어요. 이장은 지팡이 끝으로 주변을 살피다가 오래전 돌계단의 흔적을 발견했지요. 장정들이 낙엽을 걷어내자 흙 속에서 낡은 기와 조각과 검게 변한 나무 조각들이 드러났어요.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고 그 놀라움 속에는 이제 금을 탐내는 빛보다 오래 묻힌 이야기를 만난 경건함이 더 컸답니다. 무너진 창고, 터는 샘에서 조금 더 올라간 골짜기 안쪽에 숨어 있었어요. 큰 바위가 양쪽을 막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였고 겉에서는 나무와 덩굴에 가려 쉽게 보이지 않았죠. 덕수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보니 썩은 나무판 아래 단단한 돌문 같은 것이 나타났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서윤은 곧장 열자고 하지 않고 이장과 덕수에게 먼저 확인을 부탁했지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열겠습니다. 이곳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돌문은 무거웠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자 조금씩 움직였어요. 오래 갇혀있던 흙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고 안쪽에는 무너진 창고의 낮은 공간이 드러났답니다. 횃불을 들이밀자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항아리와 나무괴, 기름 종이에 쌓인 묶음들을 보았어요. 금덩이가 산처럼 쌓인 모습은 아니었지요. 대신 오래 보관된 곡식, 약재, 낡은 장부와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모두가 잠시 말문을 잃었고 서윤은 매화의 말을 떠올렸답니다. 곡식은 세월이 오래 흘러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항아리 깊은 곳에는 아직 씨앗으로 쓸만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약재도 일부는 마르고 부서졌지만 이름표가 붙은 묶음들은 그 뜻을 짐작하게 했지요. 더 중요한 것은 기름 종이에 쌓인 문서들이었답니다. 그 안에는 난리 속에 억울하게 몰린 이들의 이름, 빼앗긴 땅의 기록, 굶는 백성을 위해 열어야 했던 창고의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이장은 문서를 들고 손을 떨었고 늙은 뱃사공은 모자를 벗어 가슴에 안았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보물의 뜻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집을 부자로 만드는 보물이 아니라 잊힌 이름을 바로 세우고 굶주린 계절을 건너게 할 약속이었지요.
덕수는 낮게 말했답니다. 쇠는 불을 지나야 쓸모가 드러나고 사람의 마음도 어려움을 지나야 제 모양을 보인다. 그 말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유는 문서 묶음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으며 매화가 평생 지켜 온 무게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산을 내려올 때 사람들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느렸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누가 먼저 무엇을 차지할지 따지지도 않았지요. 이장은 마을회관의 문서를 보관하고 곡식과 약재는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 모두의 앞에서 나누자고 했어요. 서유는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 주인처럼 굴고 싶지 않았어요. 매화가 지킨 것은 숨겨진 재물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었고 바른 마음은 혼자 움켜쥐면 금세 썩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마을로 돌아오자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기다리던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이들의 표정을 보고 먼저 조용해졌답니다. 서유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이장과 함께 문서와 물건들을 마을 앞마당에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은 오래된 항아리와 기름종이 묶음을 보며 웅성거렸지만 전날처럼 허황된 금 이야기를 떠들지는 않았지요. 이장은 모두에게 산에서 본 일을 차분히 설명했고 이것은 마을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다 하고 말했어요. 민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가 새벽에 친척 집으로 떠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사람들 얼굴을 볼 낯이 없어 문을 닫고 앉아 있다고 했지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도 더 묻지 않았답니다. 민구의 잘못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쫓아가 욕을 돌려주는 일이 오늘의 길을 맑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그의 욕심을 보았고 그가 더 이상 서윤의 집과 밭을 흔들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서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매화는 만마루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두툼한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그녀는 자꾸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서윤이 마당에 들어서자 매화의 눈이 천천히 밝아졌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도와 편지를 돌려주며 산에서 본 것을 하나씩 말했어요. 매화는 말없이 들었고 창고 안의 문서와 곡식 이야기에 이르자 두 눈을 감았지요. 오랜 세월 품고 있던 숨이 마침내 밖으로 나간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들이 헛되이 묻힌 것이 아니었구나. 매화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꺼질 듯 했지만 서윤과 어머니의 귀에는 또렷하게 닿았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이제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고 말했지요. 매화는 차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오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가에는 오래전 궁을 떠난 어린아이의 두려움 대신 집에 돌아온 노인의 평온이 어렴풋이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서윤의 집으로 하나둘 모였어요. 누구는 쌀 한 줌을, 누구는 콩 한 줌을, 누구는 말린 나물과 장작을 들고 왔지요. 큰 잔치라 부를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엌 아궁이는 오랜만에 힘있게 타올랐고 큰 솥에서는 보리와 쌀, 무청과 된장이 어우러진 따뜻한 죽이 끓었답니다. 주막 할머니는 소매를 걷고 간을 보았고 우물가 안악들은 그릇을 씻었어요. 전날의 수군거림은 같은 손놀림 속에서 조금씩 부끄러움으로 녹아내렸지요. 서윤의 어머니는 안방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몸이 약해 오래 움직일 수 없었지만 집안에 사람이 오가는 소리가 싫지 않았답니다. 오랫동안 가난과 병 때문에 조용하기만 했던 집이 이제는 밤냄새와 낮은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지요. 매화도 사랑방 문을 조금 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누군가 그녀를 구경거리로 보지 않았고 누군가 그녀의 지나간 이름을 함부로 떠들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그릇 하나를 먼저 내밀 뿐이었답니다. 밥을 나누기 전 이장이 마당 한가운데에 섰어요. 그는 서윤을 불러 사람들 앞에 세우고 천천히 말했지요. 이 청년은 재산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을이 잃어버릴 뻔한 마음을 건져 올린 사람이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져 어쩔 줄 몰랐어요. 그는 자신이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저 추운 밤에 한 사람을 문 밖에 두지 않았을 뿐인데 그 작은 일이 오래 묻힌 길을 열었을 뿐이었어요. 매화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마루 끝까지 나왔답니다. 그녀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절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서윤의 곁에 앉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지요. 나를 공주라 불러도 좋고 매화라 불러도 좋소. 그러나 오늘부터는 버려진 늙은이라 부르지 말아주시오.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손을 잡았느냐로도 다시 이름을 얻는 법이오. 그 말에 마당은 조용해졌어요. 죽은 큰 그릇에 담겨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뜨거운 김을 후후 불며 먹었고 어른들은 서로 그릇을 건네며 자리를 나누었지요. 덕수는 부엌 곁에 앉아 낡은 숟가락을 손질해 주었고 주막 할머니는 매화에게 부드러운 죽을 조금씩 떠먹였답니다. 서유는 어머니와 매화의 그릇이 비지 않도록 살피며 마당을 오갔어요. 어느새 그의 집은 가난한 초가가 아니라 추운 계절에 사람들이 함께 숨을 데우는 작은 불가처럼 느껴졌지요. 며칠이 지나자 산속 창고에서 찾은 문서들은 이장의 집과 덕수의 대장간에 나누어 보관되었어요. 그를 아는 선비가 불려와 하나씩 베껴 적었고 억울하게 잃은 이름과 땅의 기록은 마을 어른들이 함께 살피기로 했답니다. 남은 씨앗은 봄이 오면 마을의 빈밭에 뿌리기로 했고 약재 중 쓸 수 있는 것은 병든 이들에게 먼저 나누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보물이 땅속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손에 나뉘었을 때 더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서윤의 집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무너질 듯 했던 담장은 장정들이 힘을 모아 고쳐주었고 덕수는 대문 빗장을 더 단단하게 손봐주었답니다. 우물가 안악들은 어머니의 빨래를 도왔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매화의 노랫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였어요. 매화의 노래는 이제 화려하지 않았지만 밤바람에 섞이면 마치 오래된 비단이 천천히 펼쳐지는 듯 했지요.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낮아지고 서로에게 모질게 굴었던 일을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민구는 한동안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의 집 담장 안에서는 낮은 기침 소리와 문 닫는 소리만 들렸지요. 어느 날 그는 이장에게 사람을 보내 서윤의 집과 밭일에 더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전했답니다. 직접 사과하러 오지는 못했지만 그 말만으로도 서윤은 마음속 무거운 돌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면 아직 돌아올 길이 남은 것이다 하고 말했지요. 서윤은 그 말을 따라 민구의 잘못을 마음속에서 더 키우지 않기로 했어요. 겨울은 깊어졌지만 서윤의 집은 예전보다 덜 추웠어요. 장작이 넉넉해서만은 아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남긴 말과 손길이 벽틈 사이의 찬바람을 조금씩 막아주었지요. 매화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밥을 조금 더 먹고 햇볕을 조금 더 오래 쬐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매화는 낮이면 마루 가까운 방에 앉아 옛날 이야기와 바느질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밭에서 돌아와 신발에 흙을 털었답니다. 봄을 기다리는 어느 저녁 마을 사람들은 다시 서윤의 집에 모였어요. 산속 창고에서 찾은 씨앗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문서에 적힌 이름들을 누구에게 물어볼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모두 쉽게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부엌에서는 또 따뜻한 죽이 끓고 있었고 장독대 곁에는 달빛이 둥글게 내려앉았어요. 아이 하나가 매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할머니는 이제 궁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사람들은 놀라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매화는 웃었어요. 매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궁은 오래전에 바람 속으로 흩어졌단다. 나는 이제 이 집 땜마루와 너희가 나누어 먹는 밥그릇 곁이 더 좋구나. 그 말에 아이는 안심한 듯 웃었고 어른들도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서유는 마당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말이 반드시 높은 기와집과 큰 깃발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 그릇의 밥을 공평히 나누고 버려진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일도 무너진 것을 세우는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밥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보리밥과 무청국, 된장에 묻힌 나물, 그리고 주막 할머니가 가져온 작은 떡 몇 조각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누구도 모자라다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매화는 떡 한 조각을 서윤의 어머니 앞에 놓고
어머니는 다시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매화에게 돌려주었어요. 서유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웃었지요. 예전에는 무엇을 잃었는지만 세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눈 뒤에도 남는 온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외로운 고요와 달랐답니다. 장독대 위에는 달빛이 부드럽게 머물고 우물가의 두레박은 바람에 아주 조금 흔들렸지요. 부엌 아궁이에는 불씨가 붉게 남아 있었고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서유는 띨마루에 앉아 매화와 어머니에게 따뜻한 숨김을 내왔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 밤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매화는 숭늉을 한 모금 마신 뒤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늙고 주름졌지만 처음 장터에서 보았던 절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무너진 집도 다시 불을 밝힌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서유는 그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도 눈을 감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작은 초가집은 세상의 어느 큰 집보다 따뜻해 보였답니다. 그 뒤로도 서유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물을 헹고 밭을 돌보았어요. 어머니의 병도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았고 매화의 몸도 자주 지쳤지요. 그러나 집안에는 더 이상 숨기느라 떨리는 침묵이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 안부를 묻고 산속 창고에서 나온 씨앗은 봄밭을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보관되었어요. 서유는 가끔 빈 장롱 속을 보며 어머니의 은빛 비녀를 떠올렸지만 그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비녀가 한 사람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이 마을에 오래된 길을 열었으니까요. 마지막 밤, 바람은 맑고 낮았어요. 매화는 테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고 서유는 그녀 곁에 작은 담요를 덮어주었답니다. 산등성이 너머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 들판은 봄을 준비하듯 검은 흙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매화는 아주 조용히 이제 잠이 오네 하고 말했어요. 서유는 등잔불을 조금 낮추고 어머니의 방에도 이불을 여며 주었어요. 집 안팎은 깊고 포근했으며 고울은 달빛 아래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잠들어 갔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첫 봄비가 내린 뒤 서윤의 마을에는 흙냄새가 부드럽게 퍼졌어요. 산속 창고에서 나온 씨앗들은 이장의 집 안쪽 마른 방에 조심스레 보관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날이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렸지요. 서윤은 여전히 새벽마다 우물물을 길어 어머니 방 앞에 놓고 매화가 앉는 툇마루에는 얇은 방석을 깔아두었어요. 매화는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늘었지만 긴 말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봄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산속 창고에서 나온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 의논했어요. 어떤 이는 물가에 비옥한 밭이 좋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바람이 덜 드는 남쪽 언덕이 좋다고 했지요. 이장은 모두의 말을 듣다가 서윤에게도 물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한 뒤 가장 굶주린 집들이 함께 돌볼 수 있는 밭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씨앗은 마을 한가운데에 가까운 빈 밭에 뿌려지게 되었어요. 그 밭은 원래 오래 방치된 땅이었어요. 주인은 먼 곳으로 떠났고 몇 해 동안 돌보는 사람이 없어 풀과 돌만 가득했지요. 예전 같았으면 서로 일을 미루었겠지만 그해 봄에는 달랐답니다. 덕수는 녹슨 베니를 고쳐주었고 주막 할머니는 일꾼들에게 먹일 보리주먹밥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작은 돌을 주워 바구니에 담았고 우물가 안악들은 점심때마다 물을 길어왔지요. 서윤도 흙투성이가 되어 하루 종일 밭을 골랐어요. 매화는 몸이 약해 밭일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날씨가 맑은 날이면 지팡이를 짚고 밭 가장자리까지 나왔어요. 그녀는 멀리 서서 사람들이 흙을 일구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매화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 씨앗이 정말 옛날 궁에서 온 거예요. 매화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천천히 웃었답니다. 씨앗은 궁에서 왔을지 몰라도 자라는 곳은 너희 손이 닿은 이 밭이란다. 그 말은 아이들 사이에서 오래 남았어요. 아이들은 씨앗을 뿌릴 때마다 장난치지 않고 두 손을 모았고 작은 흙덩이를 덮으며
자기 이름을 속삭이기도 했지요.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때 마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듣던 집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마을 아이들의 손끝으로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선한 일은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잘하면 그늘을 만든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 약재상이 서윤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예전에 서윤에게 약재를 팔며 냉정한 말을 하던 사람이었지요. 약재상은 대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빛이 바래는 빛 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서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추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약값 대신 매화를 구하기 위해 내놓았던 바로 그 비녀였지요. 약재상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주막 주인이 장터를 떠나며 내게 이것을 맡겼소. 팔리지도 않고 마음에 걸린다며 돌려주고 싶다 했소. 내가 그날 자네에게 함부로 말한 것도 부끄럽소. 그의 말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답니다. 서유는 한참 비녀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받았어요. 비녀는 조금 달아 있었지만 어머니의 손때와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지요. 서유는 낮게 돌아올, 물건은 돌아오는 길을 찾는군요. 하고 말했어요. 비녀를 본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불 위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고 오래전 젊은 날을 떠올리듯 눈을 감았답니다. 한참 뒤 어머니는 서윤에게 비녀를 다시 내밀었어요. 이것은 내 머리에 꽂히기보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보아야 할 물건이 되었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지요. 잃었다 돌아온 것은 예전 자리보다 더 넓은 뜻을 갖는 법이다. 매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랑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녀는 자신 때문에 서윤이 집안 물건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답니다. 비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매화에게도 오래 묶인 매듭 하나가 풀리는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 매화는 비단 주머니에서 작은 붉은 실을 꺼냈어요. 궁에 있던 시절 물건이 돌아오면 새 실로 묶어 다시는 헛되이 잃지 않게 했단다. 그녀는 비녀 끝에 아주 작은 매듭을 묶어주었어요. 며칠 뒤 마을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민구였답니다. 그는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않았고 어깨도 많이 수그러져 있었어요. 대문 밖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서윤이 알아보고 나오자 민구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요. 그의 손에는 거친 삼배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봄밭에 쓸 퇴비와 씨앗을 덮을 짚이 들어 있었답니다. 민구는 낮은 목소리로 내가 밭일에 보탤 것은 이것뿐이다 하고 말했어요. 서윤은 민구를 곧장 용서한다 말하지 않았어요. 상처는 말 한마디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고 민구가 남긴 두려움도 아직 집마당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그를 내쫓지도 않았답니다. 그는 자루를 받아 마당 한쪽에 내려놓고 밭은 여러 손이 필요합니다. 일할 마음이 있으면 밝은 날 사람들과 함께 오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민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고개를 숙인 뒤 돌아갔지요. 그날 밤 서윤은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민구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 옳은지 아니면 너무 쉽게 문을 열어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어머니는 서윤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용서는 문을 활짝 여는 일이 아니라 빗장을 손에 쥐고도 미움을 키우지 않는 일이다. 매화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못한 사람을 지켜보는 눈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눈이 독이 되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먼저 상한다. 그 말에 서윤은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뒤 민구는 정말 밭에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처음에는 말이 없었고 아이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민구는 아무에게도 변명하지 않고 가장 돌이 많은 쪽으로 가서 묵묵히 전의를 들었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쉬지 않았고 점심때에도 가장 늦게 그릇을 들었어요. 덕수가 그 모습을 보다가 짧게 말했지요. 쇠가 휘었으면 다시 두드려야지. 버리기만 하면 쓸 농기구가 줄어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금씩 민구를 다시 보았어요. 씨앗을 뿌리는 날
하늘은 맑고 바람은 낮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밭고랑마다 조심스럽게 씨앗을 놓았고 아이들은 손바닥으로 흙을 덮었답니다. 서유는 어머니의 은빛 비녀를 작은 천에 싸서 품에 넣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랑하려는 물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선한 마음으로 되찾은 나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매화는 밭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래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듯 보였답니다. 그해 여름, 밭에는 놀라울 만큼 푸른 싹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바늘처럼 가늘던 잎이 점점 자라더니 장마가 오기 전에는 밭 전체가 부드러운 초록빛으로 덮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밭을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늦추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함부로 꺾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은 그 밭을 약속밭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가 지은 이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요. 매화는 여름을 지나며 더 쇠약해졌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답니다. 그녀는 저녁이면 서윤의 집 빈마루에 앉아 약속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어요. 어느 날 서윤이 할머니, 더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자 매화는 한참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높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네. 다만 내가 죽은 뒤에도 그 밭에서 난 첫 곡식으로 가장 배고픈 사람의 그릇을 먼저 채워주면 좋겠구나. 서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가을이 왔을 때 약속밭의 첫 수확은 정말로 가난한 집과 병든 이들의 밥상으로 먼저 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첫 가마니를 열던 날, 이장은 매화를 모시고 와 가장 깨끗한 그릇에 새 곡식으로 지은 밥을 담았지요. 매화는 그 밥을 받지 않고 옆에 있던 굶주린 아이에게 먼저 밀어주었어요. 아이가 밥을 한 숟가락 먹자 매화의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집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어요. 큰 잔치도 아니고 떠들썩한 놀이도 아니었지만 소태는 새 곡식으로 끓인 죽이 넉넉히 끓고 있었지요. 민구도 마당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장작을 쪼개고 있었어요. 주막 할머니는 예전처럼 간을 보았고 덕수는 아이들에게 낫을 조심히 다루는 법을 일러주었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매화와 나란히 앉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높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오래가는 불씨 같았지요. 밤이 깊자 매화는 서윤을 불러 은빛 비녀를 가져오라 했어요. 서윤이 비녀를 내밀자 매화는 그것을 어머니의 머리맡에 조심히 놓았답니다. 이 비녀는 너희 집이 잃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이 되찾은 마음의 증표가 되었구나. 어머니는 비녀를 만지며 눈을 감았어요. 서윤은 그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일들은 때때로 조용한 숨과 따뜻한 불빛 속에 더 오래 남는 법이었답니다. 그 뒤로 약속밭은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보는 밭이 되었어요. 첫 수확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집으로 갔고 남은 것은 씨앗으로 남겨 다음 봄을 기다렸지요. 아이들은 자라서도 그 밭을 잊지 않았고 누군가 남을 함부로 대하려 하면 어른들은 매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장터 흙바닥에 버려졌던 늙은 기녀가 사실은 오래된 나라의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고 가난한 청년의 작은 선의가 마을의 밥그릇을 바꾸었다고 말이에요. 어느 늦가을 밤 서유는 팻마루에 앉아 매화가 남긴 붉은 실 매듭을 바라보았어요. 매화는 이제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가 앉던 자리에는 늘 바람이 부드럽게 머물렀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약속밭 쪽에서는 잘 익은 곡식 냄새가 희미하게 날아왔지요.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말했어요. 할머니, 올해도 첫 그릇은 배고픈 아이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노래의 마지막 가락처럼 밤속에 천천히 스며들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숨겨진 보물의 빛보다 한 사람의 마음이 끝내 잃지 않은 따뜻함입니다. 서유는 가진 것이 많아서 매화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의 약값도 넉넉지 않고 집안 살림도 기울어가는 가난한 청년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장터 흙바닥에 버려진 늙은 여인을 보고
먼저 손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돌려줄까를 묻기 전에 오늘 밤 저 사람이 어디에서 잠들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작아 보이는 집의 문을 열었고 그 문을 통해 오래 묻혀있던 진실과 약속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으로 판단받는 순간을 만납니다. 매화는 늙은 기녀로 불렸고 병든 떠돌이로 밀려났으며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이름마저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는 한 나라의 아픔과 굶주린 사람들을 살릴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초라한 옷차림 뒤에도 귀한 삶이 있을 수 있고 힘없는 목소리 안에도 오래 지킨 진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누군가를 쉽게 낮추어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지난 세월과 숨겨진 아픔까지 함께 짓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선함이 결코 어리석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때때로 착한 사람을 바보라 부르고 남을 돕는 마음을 손해라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손해는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일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서윤이 내어준 것은 돈과 비녀였지만 그가 지킨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있었기에 매화는 다시 이름을 얻었고 마을은 오래된 약속을 되찾았으며 굶주린 이들의 밥그릇도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민구의 모습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욕심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는 집안 걱정이라는 말로 자신의 탐욕을 감추었고 소문을 이용해 남의 선행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오래 숨지 못합니다. 밤에 남의 창을 기웃거리는 발자국처럼 잘못된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이 정말 걱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부러움과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이 그럴듯해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 그 말은 자신을 먼저 무너뜨리게 됩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큰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도 결국 작은 집의 따뜻한 불씨에서 시작된다고 바라봅니다. 무너진 것은 궁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도 무너졌고 가난한 이를 바라보는 눈도 차가워졌으며 소문 앞에서 진실을 기다리는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작은 집에서 밥 한 그릇이 나뉘고 병든 노인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인정하며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세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가장 깊은 충고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잠시 내어주는 자리 하나, 억울한 사람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작은 용기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세상은 큰 힘을 가진 사람만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은 마을의 문을 열고 잊힌 이름을 되찾게 하며 무너진 집에도 다시 불을 밝히는 법입니다.